아마존 셀링을 하면서 얻었던 또 추가적인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마존 기초에 대해서 저번 편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아마존 고급 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가장 먼저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 매출이 3배 올랐다는 건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그 특수 상황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다 그런 건 아니라서 지수 씨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비결이 뭔지. 네. 우선은 저는 첫 번째로 마켓플레이스 확장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아마존 미국만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미국에서 한번 안착을 하고 나면은 다른 국가들도 다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되게 확장을 시키기가 용이해요. 물론 국가별로 관세나 뭐 이런 부분 법률적인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4월쯤에 아마존 재팬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마존 재팬이 되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돼서 현재 재팬 매출이 미국 매출의 한 70% 정도까지 금방 따라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좀 급격하게 늘게 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스팅이라고 이제 리스팅이라는 걸 많이 들으실 텐데 아마존 셀링을 하다 보면 그 상세 페이지를 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품 올릴 때 리스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꼭지 중에 하나가 저는 리스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팔릴 만한 페이지로 자꾸자꾸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마존은. 그래서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이렇게 검색되는 알고리즘도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또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포인트에 좀 더 내 제품을 설득이 돼서 구매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판매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잖아요. 만약에 클릭은 되는데 구매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구매 전환이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하면서 서브 이미지도 좀 더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제품의 뭐 타이틀이나 이런 부분도 키워드도 항상 바뀌거든요.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뭐 이때는 어떤 키워드가 더 많이 검색되는 한편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 키워드가 또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키워드를 타이틀에 다시 넣어줘서 다시 좀 바꿔주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들을 1년간 계속 겪다 보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럼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는 아마존 내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도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 뜨잖아요. 아마존도 그게 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게 악력기니까 원래는 핸드그립 스트렝스너가 메인 키워드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핸드그립 엑서사이저 스트렝스너로 오히려 긴 키워드로 그게 메인 키워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왜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한번 이제 자동 완성이 이렇게 딱 돼버리면은 고객들이 그걸 눌러버리니까 그게 계속해서 키워드 볼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뭐 타이틀을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했고 그리고 서브 이미지 같은 경우도 제가 개선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른 경쟁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의 부정 리뷰들을 다 읽어봤어요. 왜 고객들이 불만인지. 그래서 그 불만 사항을 아예 대놓고 페이지에 써버렸어요. 이런 거 겪었지? 너 이 제품 이래서 싫었지? 우리 이런 게 보완된 거야. 이런 게 좋아. 이런 거를 아예 서브 이미지에 키카피 넣고 이렇게 비교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약간 전환율이 또 오르더라고요. 이런 건 진짜 노하우다. 연관 검색어에 관련된 키워드로 제목을 바꿔주는 것도 노하우인데 타사 제품의 상세 사이트를 보고 그 불만을 해지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노하우. 왜냐하면 다들 이제 아마존은 목적 구매형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거든요. 무조건. 비교를 해보고 물론 가격 민감도가 되게 높은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내가 구매하는 이 돈이 제대로 가치 있게 쓰인다는 어떤 확신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면 돈을 지불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상세 페이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매출도 그에 맞춰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가 이제 아마존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좀 최근에 브랜드 셀러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좀 사용해서 리스팅을 되게 많이 최적화를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제품에 대한 물론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포스트라고 해서 이런 또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이런 거는 이제 계속해서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뭐 이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라이프스타일 컷을 올린다든지 뭐 이 제품을 하면은 당신 뭐 철봉을 더 잘 당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나의 어떤 이미지화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 있는 피드 같은. 네네네, 맞아요. 그게 아마존 내에 이제 보여지는데 어떤 포스트처럼 이런 플랫폼처럼 따로 생긴 건 아니고요. 상품을 이렇게 검색해서 내리다 보면은 그게 노출이 돼요, 포스트가. 광고는 걸어야 되고? 아니요, 광고비가 안 드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올가닉하게 아마존 알고리즘이 이거를 검색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트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저는 웬만한 툴들은 다 무조건 많이 활용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하고요. 이제 아마존 셀링을 하게 되면. 상단 노출되려면.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번에 뭐 그때 저희랑 그 사전 질문을 공유하면서 말씀해주신 A 플러스 컨텐츠나 네.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A 플러스 컨텐츠가 뭐냐 하면 좀 상세 페이지처럼 꾸며주는 기능?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렇게 디자인된 상세 페이지처럼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어떤 오브제나 템플릿을 이용해서 쉽게 만드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쇼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딱 7장 그리고 블랙 포인트라고 해서 그 특장점 글 요거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셀러가.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사진 7장에도 그래픽을 사용해서 되게 뭐 상세 페이지처럼 보이게끔 꾸며줄 수 충분히 그렇게 이미지를 구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더 좀 약간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A 플러스 컨텐츠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브랜드 셀러들이 A 플러스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신뢰감이 있어 보이는 브랜드 페이지로 꾸미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럼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힘쓰신 거네요. 뭐 패드 마케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패드 마케팅이. 네, 그러니까 돈을 써서? 돈을 써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사실 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중요한 물론 중요하죠. 근데 대다수의 셀러들은 그렇게 마케팅 비용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최소한의 비용 하에서 가장 많이 효율을 해야 돼,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방법은 결국에 상세 페이지를 팔릴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고 빠르거든요. 그거를 해놔야 사실 나중에 돈을 써도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뭐 무작정 돈을 쓴다고 해서 마케팅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느냐? 그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는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의 그런 전환율들을 보면서 PPC 마케팅 비용을 조금 더 늘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어떤 교집합적인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 씨가 말씀하시는 거에서 느꼈던 게 보통은 마케팅으로 유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게 그보다는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거는 진짜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수한 리뷰가 많이 쌓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서 지수신의 상품을 보니까 진짜 좋은 리뷰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같이 이제 아마존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라 리뷰라고 하죠. 네. 지인들한테 구매하게 하고 좋은 리뷰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마존에서 되게 귀신같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구매를 다 잡아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마존에서는 구매할
그러니까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 페이지의 URL이 어디서부터 유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URL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객이 오가닉하게 검색어를,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제품을 클릭해서 이걸 구매했는지 아니면은 누가 보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이거를 구매했는지가 URL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짜 리뷰로 보이는 리뷰들은 아마존에 애초에 올라오지 않게 걸러버리고요. 그리고 그런 리뷰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걸리면은 계정에 너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마존에서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싸운 게 있는데. 네, 그리고 그 계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푸는 게 그렇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리뷰 어뷰징 작업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신제품을 리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리뷰를 쌓는 어떤 합법적인 아마존에서 이렇게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브랜드셀러는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바인 리뷰어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그런 파워 블로거 같은 사람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제품을 써보고 약간 네. 참여형으로 써주는 네네네 그런 리뷰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처음 이제 이렇게 출시한 상품 같은 경우는 바인 리뷰어를 무조건 이용을 해서 그게 30개까지 이렇게 리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인 리뷰어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판단하기에 그 후기를 되게 잘 써가지고 다른 고객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그 리뷰어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품을 증정해주고 그 바인 리뷰어들이 이렇게 컨텐츠 리뷰를 작성을 해주면 굉장히 상세하고 좋은 리뷰들 많이 써줘요. 물론 그러려면은 제품이 이렇게 좋아야겠죠. 제품 품질도 이렇게 썼을 때 만족스럽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리뷰를 구성하는 방법의 전제는 당연히 너무 네. 당연한 말이지만 좋은 프로덕트이 네. 먼저고 그렇죠. 두 번째는 바인이라는 아마존 앱 그 네, 기능들을 네. 활용하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 씨가 말씀해주신 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는 핵심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채널을 확장하고 구매 전환율을 늘리고 유입을 늘리고 맞아요. 대신에 좋은 프로덕트를 베이스로 해야 된다. 네. 네, 하지만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그 안에 하우들은 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1년 전에 지우 씨랑 인터뷰하면서 아마존을 해야겠다 싶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수 씨를 1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 같은 초보셀러가 하기에는 좀 진입장벽이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조금 이제는 레드오션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수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같은 초보셀러가 진입하기에도 아직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시장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니까. 크고 차이가 많고 그리고 제가 뭐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되게 고객층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개성이 강한 고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템만 내가 이렇게 유리한 아이템, 불리한 아이템 이런 보는 어떤 기준을 갖고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아마존 셀링을 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사실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템을 파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PL, RA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요 용어는 아마존 셀링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RA 같은 경우는 리테일 아비트리지의 약자예요. 어렵네요. 네. 리테일 아비트리지. 그리고 PL은 프라이빗 라벨 이거의 약자인데 PL은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프라이빗 라벨? 그냥 내 브랜드 요거를 붙여서 파는 방식이고 RA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유통 채널에서 내가 저가에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물건을 소싱만 할 수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그냥 아마존의 기존에 올라와 있는 제품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을 RA 셀링이라고 하거든요. RA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사실 옛날에 아마존 셀링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RA 방식의 장점은 뭐냐 하면 아마존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제품을 갖다가 내가 어디선가 소싱을 해올 수 있으면은 누구나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어떤 제품 중에 뭐 미샤 쿠션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미샤 매장에 가가지고 막 미샤데이에 싸게 사요. 그리고 셀 유어스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뭐 미국 고객한테 직배송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마존 FBA 창고에다가 미샤 쿠션을 한 10개 정도 보내놓고 팔리면 그냥 거기서 배송되게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셨었거든요. RA 셀러 분들이. 근데 이게 약간 좀 원래 RA 셀링 방식 자체가 이렇게 접근성이 쉬운 반면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상품을 그냥 갖다 소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그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ABCD 셀러가 팔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뭐 A 셀러가 파는 미샤 쿠션, B 셀러가 파는 미샤 쿠션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쿠션이 딱 있고 ABCD 셀러가 이렇게 밑에 짜자자작 붙어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처럼.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리스팅에 여러 셀러들이 붙어서 애드 투 카트 버튼이 있는 걸 바이박스라고 하거든요. 바이박스를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박스도 또 알고리즘이 있어요. 누가 내가 바이박스를 점유하냐, 그러니까 누가 바이박스를 점유하냐, 요런 게 아마존에서 정해놓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가격만 싸다고 해서 바이박스를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바이박스 알고리즘은 아마존에서 공개를 하진 않지만 후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셀러 피드백도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피드백이 낮은 셀러는 아무리 가격을 저렴하게 올려도 바이박스 먹지 못해요. 피드백이 안 좋으면. 그리고 아마존 FBA 셀러가 바이박스 먹을 확률이 높고요. FBA, 그쵸. 네, 왜냐하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셀러니까.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그래서 이제 RA 같은 방식은 좀 이런 식으로 셀러 간에 과도한 어떤 경쟁이 필수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계속해서 좀 다운시키면서 막 가격 경쟁으로 흘러가는 그런 양상도 있고, 그리고 또 RA의 가장 조금 리스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에 그런 브랜드 셀러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고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좀 아마존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추세다 보니까 좀 브랜드 셀러가 브랜드가 만약에 직접 진출을 하는 경우에 이런 RA 셀러들을 다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뭐 지인분 중에도 RA로 되게 크게 이렇게 셀링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브랜드가 직접 들어오면서 셀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제가 RA 셀러고 그 지수신의 악력기를 파는 사람인데, 지수신의가 아마존에 진출하기 전에 근데 여러 사람이 저 같은 RA 셀러가 그 제품으로 이제 소싱해서 판매할 수만 있다면 판매를 아마존에서 할 수 있었던 건데 지수씨가 갑자기 들어오면 그렇죠. 브랜드 셀러니까 저희가 잘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많은 대다수의 RA 셀러분들이 제조사나 이런 유통사에 직접 컨택을 해서 물건을 받기보다는 이런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싸게 물건을 사가지고 그 차익을 먹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 셀러 입장에서는 이 제품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품일 수도 있고, 물론 가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조금 리스키하고. 가치 관리를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리고 아무래도 RA 셀링을 하게 되면은 좀 여러 상품을 팔게 되잖아요. 거미줄처럼 거미줄을 놓는 방식으로 팔게 되거든요. RA를 하게 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개별 제품에 신경을 쓰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뭐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하는 게 나의 목표인데, 이 RA 셀러가 팔면서 광고도 잘 안 하고 이미지도 그냥 방치를 해두고 이러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쳐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RA를 하시다가 PL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요즘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또 PL 셀링 방식의 경우에는 초기 시작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은 PL의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PL이 이제 프라이빗 라벨 아까 말씀드린 약자인데 영어는 제가 모르니까 네네 그 쉽게 말하면 OEM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 거네 내 거. 그렇죠, 내 거. 이 브랜드 안지수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뭐 제품을 생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도 브랜드가 다르면은 아마존은 그냥 다른 제품으로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셀러들이 요새는 이런 어떤 자기 그냥 브랜드 등록을 꼭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기 그냥 브랜드 붙여서 이렇게 상품을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브랜드 등록을 하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L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제품을 여러 셀러가 경쟁하면서 팔지는 않잖아요. 물론 비슷한 상품은 있겠지만 내가 뭐 브랜드를 붙이고 조금 요런 컬러를 막 가미를 해서 만들었어요. 패키지도 바꾸고 그러면은 그거를 100% 똑같이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경쟁에서 RA에 비해서는 낮은 경쟁으로 좀 셀링할 수 있다. 요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 드렸던 게 이제 요즘에 레드오션 같다, 뭐 진출 가능성이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PL 상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저 같은 사람도 OEM을 해서 OEM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막 중국에서 많이들 제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뭐 OEM이라고 해서 크게 뭐 MOQ가 막 엄청나게 높거나 또 그렇진 않아요. 소량 MOQ로도 할 수 있구나. 네네. 그리고 만약에 뭐 패키지를 내가 너무 많이 생산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라벨링 정도로도 내 브랜드를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길을 찾아보면은 길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긴 이런 것도 다 편견이죠. 네. 질문 중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혹시 낯설다고 생각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공유드리면 MOQ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소 주문 수량을 의미하고 그리고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뭐 상표 등록처럼 브랜드 등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 질문에서 또 한 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